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한 여고생이 상처 입은 몸과 눈물 젖은 얼굴로 경찰서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임신시킨 제복 입은 남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대중 앞에서의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일어서서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서울 도심의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태양이 자비 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반사해 지나가는 누구라도 발바닥이 타들어갈 것 같은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순찰차와 제복을 입은 경찰들 사이에 한산해진 마당 한가운데 그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인파와 소음 속에서 한 10대 소녀가 천천히 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수진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로 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긴 여정과 무거운 마음의 짐 탓에 옷매무새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앞머리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지친 상태를 대변했습니다. 등 뒤에 매달린 검은색 백팩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 집에서 짊어지고 나온 모든 상처와 두려움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버거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이곳에 온 것은 학교폭력 신고나 분실물 접수 혹은 면허 갱신 따위의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문제, 아니 그녀 나이 또래의 소녀가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일을 마주하기 위해 왔습니다. 본래 맑고 예뻤을 그녀의 얼굴은 탈진과 멈추지 않는 울음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는 소리 없이 너무 오래 울어 퉁퉁 붓고 짓무른 눈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육중한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이든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든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반드시 와야만 했습니다. 그 경찰관 박동철 경사를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의 자동문이 열리자 내부의 서늘한 공기가 땀범벅이 된 수진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 두 발, 느리지만 확실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밝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주변의 세상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나버린 그 남자를 찾는 것에만 곤두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텅 빈 민원 데스크를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가는 경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은 교복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올 태세였습니다. 이곳이 여고생이 울음을 터뜨릴 장소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복 입은 누군가가 덮으려 했던 진실을 들고 왔습니다.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은 형사과 사무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뭇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에어컨의 차가운 냉기가 수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넓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살인적인 더위와는 대조적인 쾌적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지만 긴박하거나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앞쪽 책상에 앉은 경찰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거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오른쪽 휴게 공간에는 몇몇 경찰들이 소파에 앉아 믹스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지루한 하루가 흘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교복 입은 소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거친 숨소리. 수진은 사무실 한가운데 뻣뻣하게 굳은 채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작았지만 점차 잦아드는 사무실의 소음 속에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몇몇 경찰이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보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 물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지? 무슨 일이야? 수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털듯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억눌렀던 감정이 댐의 균열을 뚫고 나오는 물줄기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순경은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수호한다는 경찰관들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소리 없이 우는 여고생에게 다가와 말을 건넬 만큼 인간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편안했던 분위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협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애써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수지는 대한민국 경찰서 한복판, 시민을 보호해야 할 그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침묵과 공허한 눈빛,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사무실 전체는 이 소녀가 무언가 엄청난 사연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찰들의 텅 빈 시선들 사이에서 흩어진 용기를 주워 담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긴 숨을 들이켰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몇 초간 그녀는 가슴 속에 폭발을 억누르듯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동철 경사님. 목소리는 떨렸고 사무실의 웅성거림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더 내디디며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동철. 울은 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젖은 약한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이자 너무 오래 억눌러온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가르고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관심했던 경찰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고 앉아있던 이들은 일어섰으며 웃고 떠들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부른 그 이름은 마치 양심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호출되고 있는지 알았지만 여전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계속 걸었습니다. 걸음은 휘청거렸지만 눈빛만은 분노와 슬픔으로 타올랐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부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동철, 나와.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그녀의 절규가 경찰서의 공기를 찢어발기자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몇몇 경찰이 다가오기 시작했지만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황스러움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누구지? 왜 울면서 박 경사를 찾는 거지? 정적이었던 분위기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박동철이라는 인물이 지금 모두의 앞에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지는 사무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사라진 오직 정의를 요구하는 통곡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안락한 직장이었던 이곳은 순식간에 압박감 넘치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고생은 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용기는 그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거부했고 묵살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울음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박동철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직접 듣기 전까지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실 동쪽 간부실 문이 열리고 무겁고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근무화가 바닥 타일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문지방 너머로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동철, 나이 35세, 비대한 몸집의 소유자였습니다. 불룩 튀어나온 배는 지급받은 근무용 벨트를 짓무르고 있었고 둥근 얼굴의 넓은 이마, 대충 빗어 넘긴 수적은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배를 극적이며 평소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한가운데서 몸을 떨며 서 있는 소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는 그 소녀.
박동철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동공이 수축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요. 이수진. 지난 몇 주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이름. 이곳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박동철은 뭔가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구렁이 같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평정심을 가장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고는 고개를 돌리며 원래의 뻔뻔한 태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르는 척 그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흔들렸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울고 있는 소녀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양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은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경찰들의 시선이 수진에게서 박동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몇몇은 흐릿했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긴장감은 수진의 비명 때문이 아니라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박동철의 반응 때문에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죄책감을 숨기려 해도 그의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경직되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짐짓 위험 있는 척하려 해도 고개는 자꾸만 숙여졌습니다. 박동철의 등장을 감지한 수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울음이 잠시 멈추고 그 자리를 상처 입은 날카로운 눈빛이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다정하게 굴다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바로 눈앞에 모르는 척 서 있었습니다. 공간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숨죽인 경찰들의 호흡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소곤거렸습니다. 저 학생 누구야? 박 경사님 왜 저래? 하지만 답은 이미 눈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동철이 마지못해 자기 책상 의자에 앉으려 할 때도 시선은 수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침묵하고 사람들이 모른 척해도 그녀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철, 그가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매장하려 했던 진실과 상처를 짊어진 한 여고생의 시선으로부터 말입니다. 수진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눈빛 속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안의 모든 경찰, 그리고 오른편 책상에 앉아 태어난 척하려는 그 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박동철, 수진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손을 들어 정확히 그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 사람, 박동철. 저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저 사람이 날 임신시켰다고요. 그녀의 외침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무실을 강타했습니다. 경찰서는 순식간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고발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를 수호해야 할 기관의 심장부에서 그 진실을 터뜨린 것입니다. 임신 3개월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경찰관, 저 사람이 날 건드렸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망갔어요. 문장의 끝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 앞에서 말하고 있었고 법이 대답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경찰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끼어들거나 비웃거나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철없는 식태의 치정극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굴로 직접 찾아와 던지는 피 맺힌 고발이었습니다. 꼿꼿하게 앉아있던 박동철이 불안한 듯 꿈틀거렸습니다. 몸이 굳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집 빗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고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뻔뻔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복깃을 바로잡고
어깨를 펴더니 자신과 그 비난 사이의 벽을 치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참, 별 미친 애가 다 있네. 그는 반쯤 조롱 섞인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너 누구냐? 난 너 같은 애 모른다. 그는 분위기를 제압하려는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고 억지스러웠으며 비열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동료 경찰들은 함께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을 목격하고 있음을 직감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지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박동철을 향한 채 한 팔 더 다가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관심 끌려는 것도 아니라고요.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래서 온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모른 척하지 마. 박동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동료들을 쳐다보았지만 도와달라는 눈빛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한 사람과 자신의 과거 그림자에 겁먹기 시작한 또 다른 사람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짐짓 여유로운 척 육중한 몸을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수진의 폭로가 끝난 후 그는 법도 부끄러움도 건들 수 없는 사람처럼 낮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돌았네, 이거.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내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여긴 경찰서야. 네가 드라마 찍는 촬영장이 아니라고.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더니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집에 나가. 여긴 공무 수행하는 곳이지 너 같은 애가 난동 피우는 곳이 아니야. 그 말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잔인함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소녀의 절규에 대한 공직자의 대답치고는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박동철은 뻔뻔하게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이고 수지는 망상에 빠진 문제아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는 눈앞에 선 진실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비웃었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끊어지는 울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지탱하려는 듯 교복 치마를 꽉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박동철.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다 기억하잖아. 하지만 박동철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동료들을 향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들었지? 얘 지금 내가 임신 3개월 시켰다는데 증거 있냐?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만했으며 물증 없이는 절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증거는 없어도 상처는 남았어. 네가 한 짓이 사실인 건 변하지 않아. 하늘이 알고 당신이 알잖아. 박동철. 울음은 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뚫을 수 없는 오만의 벽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켜보던 경찰들은 더욱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피하거나 엮이기 싫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서럽게 우는 여고생을 참아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약간 숙이고는 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넌 그냥 애가 들어서서 겁먹은 꼬맹이일 뿐이야.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가지고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했나 본데. 꿈 깨라.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상처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대꾸하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통곡 탓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배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다시 일어서려 하며 오한하게 서 있는 박동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나를 기억하게 될 거야. 박동철. 내가 여기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게 될 거라고.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한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뒤쪽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바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스쳐가는 바람인영. 다른 경찰들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한 소녀가 증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진실을 들고 왔다는 것. 상처 입은 채 보호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녀에게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와 기댈 곳이라 믿었던 공권력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방관하고 비겁하게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박동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고작 여고생에게 망신당하고 몰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경찰서 안에서 자존심이 난도질당한 것입니다. 앞뒤질 것 없이 그의 비대한 몸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수진에게 돌진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주먹을 꽉 쥐고는 무자비하게 수진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혼란스러운 사무실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튀어 하얀 교복 블라우스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휘청거렸지만 발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지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목격한 모든 이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거나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먹은 수진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양심을 가격했습니다. 법의 심장부에서조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박동철은 턱을 치켜들고 거짓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짓거리면 내가 겁낼 줄 알았냐? 그가 정막을 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고 수진이 한마디라도 더 하면 다시 날아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더 깊고 서러운 흐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은 피가 흐르는 입술을 손으로 닦아내며 자신을 때린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겠다는 용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때리면 다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더 쏟아졌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폭력으로 입을 막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 그것도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급과 위계질서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꺼져. 내가 끌어내기 전에 내 발로 나가. 그의 호통이 쩌렁쩌렁 울렸지만 수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주변에 서 있는 모든 경찰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죠? 다들 가만히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다시 울음이 터졌지만 눈빛만은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의 성지에서 홀로 폭행당하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의 모든 사람은 한 여고생이 경찰관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데도 동료들 중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참담한 광경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명백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동철에게는 그 주먹질로도 부족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잔인함으로 변질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침묵하는 경찰서 한복판에서 그는 다시 짐승 같은 눈빛으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보는 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는 왼손을 높이 들어 수진의 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잔인하게 소나기에 힘을 주어 소녀의 기도를 짓눌렀습니다. 오른손까지 보태어 온 힘을 다해 조르자 순식간에 수진의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눌리고 호흡이 차단되자 쩌렁쩌렁하던 울음소리는 가늘고 약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버텼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다리가 풀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두 손으로 박동철의 팔을 밀어내며 조여오는 소나기를 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튀어나올 듯 했으며 입을 벌려 공기를 찾았지만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흐르던 피가 침과 섞여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눈에는 항복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공포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더라도 서서 상처 입겠다는 오기였습니다. 지켜보던 경찰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짝 나섰다가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동료의 만행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서는 양심의 무덤이 되었고 제복 입은 권력은 약자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박동철은 계속해서 목을 졸랐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악기와 같았습니다. 네가 날 망쳐? 네가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수진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소녀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서서히 죽이려 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경찰서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수진의 끊어질 듯한 숨소리와 박동철의 거친 콧김뿐이었습니다. 그 목 졸음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말 없는 피해자를 침묵시키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압박 속에서 수진의 강인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저항하며 울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공간의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못하든 단순한 개인적 다툼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목이 졸리면서도 두 발로 버티고 선 한 여고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뒤편에서 빠르고 힘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경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27세.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다부진 체격, 각진 턱선의 단정한 얼굴. 그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박동철이 여고생의 목을 조르는 광경, 그 살기등등한 표정을 보자마자 강민호는 움직였습니다. 보폭은 넓고 빨랐으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말도 질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복 입은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그 앞에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기 직전의 시민이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간 강민호는 박동철의 팔을 낚아채 거칠게 뒤로 꺾었습니다. 목을 조르던 손이 풀려나갔습니다. 수진은 익사 직전에 물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컥컥거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옷깃을 부여잡은 그녀의 목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중심을 잃은 박동철이 반항하려 했습니다. 이 새끼가 너 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호의 주먹이 박동철의 안면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묵직하고 빠르고 정확한 일격이었습니다. 퍽! 뼈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박동철의 코가 뭉개지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비대한 몸뚱이가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경찰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멍하니 있던 경찰들이 놀라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네킹처럼 써있던 그들은 이제야 무언가 선을 넘었음을, 그리고 강민호가 그 선을 다시 그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민호는 피를 흘리며 널브러진 박동철과 수진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미동도 없는 선배 경찰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때려 눕힌 게 직속 상관이라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알았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피해자를 위해 일어서야 했고 계급장 떼고 사람 살리기 위해 위계질서를 박살내야 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그 첫 번째가 되겠다는 것을. 강민호가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안전해. 내가 여기 있어.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무한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졸려 죽을 뻔했던 공포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이 지배하던 공간에서 강민호가 그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진을 폭력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침묵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무실 전체에 일깨웠습니다. 수진이 이곳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잊고 있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먹이 날아간 후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동철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에 널브러져 기절해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바닥을 내려다보는 이도,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강민호를 바라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들의 시선 따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경은 오직 한 사람, 여전히 몸을 떨며 눈물범벅이 된 채 서 있는 여고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지옥을 맛본 소녀 앞에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게 섰습니다. 강민호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시선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넌 혼자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가 맡아서 처리한다. 수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터진 입술에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동자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돌았습니다. 상처뿐이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희망, 모든 제복 입은 사람이 비겁자는 아니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쳐다보며 입을 달싹였지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말만으로는 트라우마를 지울 수 없음을 알았지만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건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직접 청문감 사관실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정식으로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 선언은 방관만 하던 동료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고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영웅 심리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라는 낡은 구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완벽한 경찰은 아닐지 몰라도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을 때 유일하게 행동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보호하려는 의지가 가득한 손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입가엔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강민호와 함께 걷는 걸음마다 묘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서 벗어나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정의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경찰서 건물을 나서자 오후에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여름날,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가 느끼는 공기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눈물 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고 상처 입으면서도 버텼으며 외면하지 않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와 눈물 뒤에 주먹질이나 협박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희망. 진실은 결국 길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모두가 침묵할 때 기꺼이 일어서는 강민